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더 정확하고 알찬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금리 방향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연내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은 안 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뉴욕 증시를 간밤에 또 혼조세로 거래 마감하게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어제 혼조세를 나타냈고 오늘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지가 또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고려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속보들이 좀 전해졌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중국의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곧 나올 것이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시장은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오늘 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맞습니다.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부재한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개별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마찬가지인 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는 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괜찮은 기업들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그러한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마켓나우 일부 여러 가지 시장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최근에 애플 힘을 받아서 잘 가고 있는 OLED 관련 투자, 그리고 이번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힘 받아서 또 가는 업종이 있죠. 금융주들의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가증권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죠. 오늘 옵션 만기일인 만큼 수급의 변동성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OLED만큼 애플의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섹터가 AI입니다. 맞습니다. 이 AI 관련된 모멘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 최근에 일본 쪽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라인에서 네이버를 지우고 있는 일본,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줄지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리 스탠스에 대한 시장의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일단 오늘 뉴욕 증시도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모두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동안 큰 상승을 이끌었던 빅테크도 어느 정도는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또 여기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인텔과 퀄컴의 소식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쯤 또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미국에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인텔과 퀄컴이 중국에 더 이상 수출하지 못하게끔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인텔을 중심으로 일부 반도체들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관련돼서 미국에서는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무역 제한 목록에 이름을 올리면 공급 업체들이 이 회사의 기술이나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화웨이 제품과 기술을 팔아온 공급 업체들은 그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를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퀄컴이 있겠습니다. 2020년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화웨이의 구형 반도체를 휴대폰용으로 판매해왔었고요. 그리고 인텔은 지난달 화웨이가 내놓은 첫 번째 AI 지원 노트북의 칩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 결국 수출 허가 취소까지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일부 업체들에 대한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소식에 인텔이 간밤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하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PC용 칩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 수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소를 겪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에 이미 한 차례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을 했고 당시의 시가총액이 110억 달러 정도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간밤 다시 한번 이러한 조치 소식과 함께 인텔의 2분기 가이던스가 하향으로 조정되면서 현재는 전날장에서 2% 정도 가격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정부 제재 소식으로 미국 관련 반도체주들의 앞으로의 모습이 또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정부 제재와 관련된 이슈로 오늘 장에서 하락으로 마무리됐던 종목이죠. 테슬라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가 된 일론 머스크의 과거 발언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검찰이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능력에 대해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오도함으로써 증권법상 혹은 전기통신법상 사기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미국 안전규제기관과 법원은 최근 몇 달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및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브랜드 이름 등이 이 기술에 대해 고객에게 잘못된 안전 감각을 심어준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나 완전 자율주행은 조향이나 제동, 또 차선 변경을 지원하긴 하지만 완전히 자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여왔고 운전자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라고 홍보를 해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현재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기업으로는 애플의 소식을 확인해 볼 텐데요. 애플이 진행했던 중국 안에서의 파격 할인이 통했을까요? 중국의 3월 판매량이 12%나 급등해준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적 발표 이후 확인해 보니까 1월, 2월 그리고 3월까지의 판매량이 모두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4년 되고 처음 1월, 2월 이 중국 안에서의 해외 브랜드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감소됐다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대부분이 아이폰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이 전망을 했었죠.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플은 올해 초부터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를 10% 정도 가격 할인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러한 부분이 실적까지 잘 연결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어제도 단독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신형 아이폰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증권사들도 이 아이폰 교체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면서 관련주들이 또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중국 안에서의 실적도 올라오고 있지만 또 한국 시장도 열심히 공략하고 있는 애플,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지켜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조 9천억 원가량으로 지금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가이던스를 좀 하회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22%가량의 실적의 상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를 6%가량 하회하는 실적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90% 이상 상승한 1,203억 원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영업이익 추정치는 1,500억 원대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추정치를 하회하는 실적, 25%가량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증시 눈치 보는 장세, 엇갈리는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일단 그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했는데요. 유틸리티 업종은 1%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 흐름 보였고요. 큰 폭으로 좀 내린 쪽은 기술주입니다. 일단 캐나다 온라인 쇼핑몰 업체 쇼피파이가 실적 전망에 대한 우려로 18% 하락했고요. 차량 공유업체 우버도 소송 비용 같은 생각지 못한 일회성 비용 반영되면서 6% 하락했습니다. 우버의 경쟁사 리프트 같은 경우는 서프라이즈 실적 공개하면서 7% 급등했고요. 그리고 IPO 후에 처음 실적 공개한 레딧이 4% 상승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 검찰이 FSD 관련해서 소비자 오도했다라는 보고서 토대로 사기 혐의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라는 보도로 장중에는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으나 장 마감에는 1.7% 하락한 17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내 영향에 조금 미칠 수 있는 이슈는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매출 면허 취소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면서 인텔과 퀄컴의 흐름이 좀 엇갈렸는데요. 퀄컴에는 충격이 덜하지만 인텔은 충격이 좀 클 것이라는 증권사 분석이 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양사가 좀 엇갈렸는데, 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분기 실적 전망까지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을 했고, 퀄컴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시 역시나 실적에 따라 기업들의 움직임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카오 실적 발표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국내 증시 오늘 방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최근 흐름은 일단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으로 유입되는 섹터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입니다. 최근 유럽은행들도 급등세 보이면서 신고가 가는 상황인데요. 국내 대형은행주들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하나, 신한 같은 경우가 오늘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과 컨퍼런스 예정에 있고요. 또 일단 금융주 긍정적, 은행주 특히나 긍정적인 이유는 지난주에 홍콩 H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31%나 반등을 성공을 하면서 9개월 내에 최고치 6,500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홍콩 ELS 투자자 손실 감소에 따라서 충당금 환입 기대감이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20%대 이상 급등한 PI 첨단 소재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영업이익 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다소 시장 예상치보다는 하회이지만 실적 개선되는 모습에 여전히 강세를 보였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의 점진적 회복이 되면서 1분기에 체결한 방열 시트용 공급 계약 반영되며 2분기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가파른 수익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JLK가 사실은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 14%대 상승했고, KMI 한국과학연구소에서 엑스레이 기반에서 AI 솔루션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아무래도 이제 연간 5조 원 시장의 규모인 건강검진 분야 진출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클래시스도 실적 발표한 이후에 급등했습니다.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OP 마진 무려 52.6% 기록했습니다. 슈링크 유니버스와 볼루머, 소모품 주문량이 증가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 전력 인프라단에서 주목할 종목은 현대 일렉트릭의 북미 지역 벤더인 현대코퍼레이션인데 어제 11% 상승했거든요. 북미 지역 전력발전소에 HD 현대일렉트릭의 전력 변압기 공급을 하고 있고, 글로벌 천연가스 광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강한 양봉을 나타내면서 상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강세 보였던 섹터 중에서는 조선기자재도 있습니다. 일단 1분기 관련주들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조선업종 전반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임주 정말 많이 눌려 있다가 어제 데우시스터즈와 크래프톤 좀 강한 모습 보였는데, 크래프톤 먼저 말씀드리면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1분기 매출 분기 최고 달성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 중인 신작 인조이도 흥행을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8분기 만에 흑자 전환 성공하면서 게임즈 전반에 대한 온기를 좀 불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실적을 받쳐주는 종목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와 함께 AI 관련 모멘텀, 이해로 인해서 확산되는 섹터들 꾸준하게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슈레이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경제 지표들을 좀 체크해야겠습니다. 오늘 뭐 확인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또 경상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은 3월 경상수지가 69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었는데 이러면서 어쨌든 수출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게 숫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출 호조 개선에 11개월째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 단위로 봤을 때도 경상수지가 168억 4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 분기 단위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수출이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수출주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씩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슈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할 이슈와 포착해야 할 이슈와 함께 투자할 만한 종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할 텐데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오늘 어떤 이슈들을 포착하셨을까요?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이 18개월 만에 공백을 끝내고 신형 아이패드를 꺼내놓았습니다. 아이패드 중 처음으로 OLED를 채택했는데요.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패드에 OLED를 공급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는 OLED 모니터 시장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글로벌 판매 1위 타이틀을 얻었는데요. 최근 속속 들려오는 OLED 모멘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OLED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저희 지난주에 OLED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이야기 보시는 거예요?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까? 최근에 이제 OLED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기대감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네네. 야, 애플에서 뭐 나온대더라. 그쵸. 채택한대더라. 그러면 항상 이제 저희가 체크해봐야 될 거는 나왔을 때 이게 힘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를 보셔야 그쵸. 되는데 어제 주가들을 조금 보신다라고 하면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네. 네, OLED 장비 관련주들도 괜찮았고요. 소재 관련주들도 괜찮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물 이상이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패드가 OLED로 바뀐 게 뭐 그렇게 좋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 18개월 만에 이제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 거긴 하지만 결론은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저희가 IT 기기를 쓰다 보면은 심플합니다. 기존보다 사양이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그렇죠. 사양이 좋아지는 거에서 저는 1번이 두께 같습니다. 아이패드는 또 특히 두께가 중요하죠. 두께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얇아졌고요. 보니까 이제 11인치가 5.3mm 정도 되고 13인치가 5.1m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께가 조금 얇아졌는데 이 얇아질 때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론은 이거를 얇게 잘 깎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품이 나오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관련된 기업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깎는 기업들의 주가를 앞으로 또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점점점 두께가 얇아지고 OLED가 IT 기기의 접목이 되면 될수록 이게 굉장히 깎는 게 중요해지는구나. 그쵸. 이걸 보셔야 되는데 LGD의 시각 협력사가 아바텍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시각 회사가 캠트로닉스입니다. 캠트로닉스. 근데 주가 보시면은 최근에 거의 뭐 신고가를 네, 두께 너무 뚫으려고 좋았죠. 계속 노력을 또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얘들이 이렇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투 스택 팬텀 기술을 적용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OLED를요 2장을 합치는 겁니다. 어. 그러면 2장을 합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소재가 기존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소재가 이제 기존의 아이패드에 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LGD에 소재 납품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P&H 테크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주로 납품하는 게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 흐름 또 체크해 보시면은 요즘에 그래도 얘네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이패드에서 이제 OLED를 채택을 했고요.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중소형 IT 쪽은 대부분 이제 OLED로 바뀔 네네.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전에 또 BOE에서도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선익 시스템에 네네. 장비를 그렇죠. 수준을 해서 8.6세대로
바꾸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만큼 디스플레이 쪽은 지금 훈풍들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들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OLED는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좋은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좀 애플이나 중국 쪽에서 나왔는데 저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OLED에 대한 불신. 의구심과 네. 불신과 실망감을 늘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뭐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가 잘 나왔다 해도 단기적으로만 또 이슈 받고 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패턴이 과거에 계속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뭔가 다를까요? 메인은 이겁니다. 기대감과 실망이 반복했다라고 생각을 네, 하면 그렇죠. 되는데 기대감과 실망이 반복하는 패턴은 아주 심플해요. 그에 상응하는 제품이 안 나왔을 때. 네, 상응하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상응하는 제품들이 나올 때 전방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삼성 디스플레이, 네. LG 디스플레이, BOE. 얘네들이 어찌됐건 3강의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이 투자를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앞으로에 대한 수요치가 괜찮겠구나라는 게 있어야지 돈을 쏟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대 실망, 네. 기대 실망보다는 기대 나쁘지 않은데 좀더 해볼까? 살짝 조금 더 기대하면서 상방을 네. 조금 올려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최근에 OLED 관련된 주가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흐름 보였는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하고 바로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최근 OLED 관련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애플의 신작 출시 소식에 OLED 관련주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IT 부품주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애플에 패널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6일 단기 저점을 찍은 다음에 꾸준히 5일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6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거래 1,700원 선에서 마감했고요. 5일선 차트를 보더라도 견조한 상승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OLED 전공정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나 전일 5%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최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띄는 기업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5%가량 하락하면서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지난달 말부터는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7일까지 10거래일째 연속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고요. BH 같은 경우 보합권에 마감을 했지만 애플의 OLED 디스플레이용 인쇄 회로기판을 공급하는 기업이죠. 관련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최근 추세를 봤을 때는 긍정적인 상승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성 선익 시스템이 가장 좋습니다. 전거래일에도 11%가량 상승했는데 이러한 종목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OLED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들을 좀 볼까요? 너무 많죠. 뭐 장비주 볼 거냐 앞에서 저희가 소재주도 네. 얘기를 했지만 그나마 최근에 가장 주가가 못 갔던 애를 저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게 저는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네, 이거 딱 하면 이제 호소 앵커 방금 하는 거 또 네. 이렇게 기대와 괜찮을까요? 실망을 계속 줬던 네. 애가 얘인데 괜찮겠어? 네. 라는 지난주에 게 설명하는데 제가 네. 다 납득이 안 됐습니다. 네. 다른 분이 설득하시는데 납득이 네. 안 됐어요. 네. 제가 납득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아이패드에서 들어가는 패널의 65%를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합니다. 네. 이게 1번이고요.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좋습니다. 네, 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거의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LGD의 발목을 잡는 건 딱 이거였어요. 삼성 D에 밀리고 BOE에 추격당하는데 LGD가 돈이 없다. 네. 메인은 이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사실은 BOE도 했어요. 8.6세대. 근데 야 LGD는 못하고 있지 않냐. 근데 지금은 팔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LG U+한테 파주 공장 부지 1,000억 원에 매도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뉴스 계속 나오는 걸 보시면요. 중국에 이제 광저우에 LCD 공장 있습니다. 네. 이거 매각하려고 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유증한 것도 1조 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지금 아이패드를 통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이폰 16 가을에 나오는 거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것도 삼성D랑 LGD가 거의 확정입니다. BOE는 거의 빠졌거든요. 그러면 프로 쪽은 또 LG 디스플레이가 괜찮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지금부터 가을까지 모멘텀 충분하다. 그다음에 2분기, 4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넘어가면서 실적이 괜찮아질 거다. 라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합쳐본다라고 하면 지금이 쌀 때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두산 로보틱스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체크만 하고 또 이어갈게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1분기에 연결 기준으로 여전히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108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3%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영업이익이 68억 원, 69억 원 가까이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전년 동기든 전기 대비해서든 여전히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산 로보틱스가 숫자로 증명하는 실적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뭐 출발할 때 어떤 움직임으로 움직일지 로봇주들이 최근에 좀 잠잠한데 흐름은 개장하고 나서 더 저희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후반기에 실적 좋아질 거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대표가 부임했잖아요. 작년에 네네네네. LG 디스플레이. 이러면서 굉장히 허리띠 졸라매겠다. 네네. 손실을 줄이겠다. 흑자 전환시키겠다. 이런 네.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주가가 못 가잖아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자, 1분기 실적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았는데 이 최근에 그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그 바닥을 딛고 반등할 때 사실은 주가 흐름은 제일 좋아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적도 바닥을 딛고 올라갈 때였고 그다음에 매출이나 수주도 사실은 이때거든요. 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 또 얘기했던 거랑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그런가요?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죠. LGD가 빨리 지금 8.6세대의 투자를 빨리 하지 않으면 사실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지금 중국 쪽에서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 쪽이 BOE뿐만 아니라 나머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모든 걸 다 합쳐보면 OLED도 밀린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고가의 IT 기기에 들어가는 거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디서 보면 되냐면 애플의 아이패드랑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 수준 다 누가 합니까? 다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직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LGD는 이제 투자만 이제 집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시기가 한 2, 3분기 때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 실적 괜찮아질 거다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아이패드 신제품 나오는 거 계속 잘 팔릴 거예요. 그다음에 가을에 이제 아이폰 나오면요. 이거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이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영된다라고 하면 굳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본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김대준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자, OLED 관련해서 저에게 한 번 더 네. 납득할 수 있는 신뢰 있는 좋은 종목을 알려주시죠. 일단 먼저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러세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만 부정적으로 보는군요. 우리가 많이 속았죠 그동안 갈 것 같으면서도 계속 횡보하거나 주가 움직이지 않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변 환경에서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네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지난 8월 이후에 9개월 연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OLED 같은 경우는 국내 산업 특성상 글로벌리 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독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OLED 산업군에 대한 전체 그 산업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죠.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기존의 산업의 성장이라든가 그리고 기업 가치의 향상적 측면도 있겠지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OLED가 많이 쓰이는 것은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모바일 기기에도 많이 쓰이고 전장에도 많이 쓰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TV 부분입니다. 우리가 TV를 바꿀 때 어떨 때 주로 많이 바꾸죠? 이사 갈 때? 이사 갈 때도 바꾸고요.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있을 때 많이 바꾸죠. 예, 그렇죠. 올해 파리 월드컵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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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올림픽이 있는데 이 모멘텀을 기준으로 해서 OLED 시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앞서 말씀하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최근까지 거치면서 주가의 흐름에 다소 조정 과정을 거쳤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OLED 종목에 대한 네. 투자가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떤 종목 볼까요? 그중에서 저는 덕산 네오룩스의 네오룩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안 움직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1년여 동안 35,000원에서 4만 원 사이에서 등락차의 과정을 보여줬거든요. 거래량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최근에 이상한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변화될 수 있는 감지가 되는 상황들이 몇 가지 포착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그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주가의 변동폭, 과거 같은 경우는 주가가 거의 1, 2% 수준에서 변동폭을 주어지면서 가격 자체가 크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열흘 상황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변동폭도 커졌고요. 그렇네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전체 시장의 상황도 개선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흐름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난 1년여 동안 횡보 국면에서 흐름에서 가격 변화, 전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 회사의 내재적 측면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기업 환경에 대한 내용들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을 따질 것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주가 상황의 흐름을 판단해서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덕산, 네오룩스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OLED 두 분 다 하반기부터는 좀 개선될 거다. 시장에서 뭐 반응이 올 거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 LG 디스플레이와 덕산 네오룩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밸류업 가이드라인의 최종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저 PBR 기업들이 다시금 상승합니다. KB금융은 어제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로 뛰어올랐는데요. 단 금융주들은 내일 발표 예정인 정부의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실망감에 출렁거리는 건 아닐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최근에 힘을 받고 있는 은행주들, 금융주들을 좀 살펴보자라는 이슈였습니다. 아까 애플의 힘을 받은 OLED, 이번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힘 받고 있는 이 은행주들, 금융주들 계속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고 네. 실패하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기만의 습관, 과거의 주가가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이럴 것이다. 과거의 정책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이 이럴 것이다. 제 자기만의 네. 생각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네.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장에 변화를 많이 주지 못한다라는 기본적인 네, 그 그렇죠.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우리만의 정책 발표가 아니고요. 일본에서 이미 시행을 했고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시행을 하고 시행했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기업의 또 주가의 시장의 부양 정책을 강하게 어필하겠다는 내용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그 과정에서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 한 해 가장 큰 이슈로의 주가 상승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고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접근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금융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투자 습관의 측면에서의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금융주는 오랜 기간 동안 박스 내에서 움직여 그리고 연말에 그렇죠. 배당을 위해서 투자했다가 연초에 파는 게 기본적인 금융주에 대한 투자 방식이야. 공식이었죠. 예. 그리고 주가 안 움직여. 이런 맥락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특히 은행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꺼려 하시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최근에 금융주 주가 움직임에서 특히 은행주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작동했던 2월 이전부터 1월 중순부터 KB금융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5만 원 주가에서 7만 8천 원까지 그러니까요. 무려 50%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루에 막 7, 8%가 오릅니다. 그렇죠. KB금융이.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네. 금융주 꺾일 거야. 야, 과거에도 못 갔어. 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과정에서 주가는 50%가 올랐어요. 역대 신고가 수준에서의 그쵸. 가격차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에 대해서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그리고 4월에는 조정받았죠. 역시 조정받는구나. 못 가는 종목이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네. 7만 8천 원에서 6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해서 다시 가요. 다시 전 고점 7만 7천 원, 8천 원 근처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안은 그래 이번에 상승이 다시 2단계 상승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또 꺾일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가격 차에 대한 형성을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금융주 자체는 밸류 프로그램과 작동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일본, 중국, 한국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주, 은행주의 PBR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대표적인 미쓰비시 은행 같은 경우에도 22년도에 PBR이 0.3이었습니다. 0.6으로 0.9로 지금은 0.89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2배 반 올라는 상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그 밸류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서 대표 은행들의 주가가 20-30%씩 올라왔습니다. 우리 은행주 KB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PBR 기준 0.5입니다. 0.2에서 다소 이제 상승 흐름이 진행됐죠. 좀 더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더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는 네. 지금의 수준에서의 주가 상황이 고점 수준에서 꺾이는 흐름이 아니고요. 추가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수 있는 2단계 상승 지점의 흐름이다. 그래서 현 시점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금융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융주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최근에 금융주들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특히 금융주들의 흐름이 눈에 띄는데요. 전거래 5% 이상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한 KB금융의 상승세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최근 H지수가 다시금 반등하면서 ELS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 업종도 괜찮습니다. 1분기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2.5%가량 상승하면서 다시금 반등의 고개를 들어 올렸는데요.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단 하루를 전후하고 연일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삼성물산의 수급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3월부터 봤을 때 단 3거래를 제외하고 연일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4월 중순에는 밸류업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출렁거렸지만 다시금 저점을 딛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저 PBR 관련 기업들 중에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금융주들이 좋은 흐름 그리고 저 PBR주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 어떤 종목 볼까요? 당연히 KB금융입니다. 당연히 KB금융. 네. 제가 앞서서 투자 습관에 대한 오랜 경험치를 좀 버려야 된다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0년 중반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한참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알고리즘 매매.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AI 매매 형태의 그런 툴을 가지고 운용되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트레이딩이 2010년, 11년, 12년 거치면서 완전 시장이 도태돼 버렸습니다.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신고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종목들이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다 보니까 기계가 대처를 못하는 겁니다. 과거 습성적으로 패턴에 의해서 유지했던 그 습관적인 매매가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니까 여기에 대응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기 직전 단계에서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의 사고, 기존의 습관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패턴으로 생각으로 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서 KB금융 같은 경우는 2단계 상승 시점에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근거로의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자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들은 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한 매수가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앞서서 2월, 3월 구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에 대한 7천억 정도, 1,000만 주 정도의 매수를 보여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에는 관망 구간에서 흐름이었죠. 어제, 최근 200억 규모로 하루 동안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추가로 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시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실적이나 기업 전반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더라도 업계 탑이고요. 최근에 KB금융 실적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금융사들은 여러 가지 PF라든가 또 그 홍콩 그 지수 관련 펀드와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충당금을 쌓는 과정에서 일부 재무적 측면에서의 디폴트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자회사, 특히 금융 쪽이 아닌 뭐 증권사라든가 또는 뭐 카드사라든가 은행이 아닌 이런 보험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실적이 배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주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가장 빠른 흐름에서의 KB금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나머지 4대 금융 지주사들도 동일 흐름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은행주 그 종목은 연말에 사는 종목이야 라고 생각하시다면 지금
5월에 한번 노려볼 만한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관심 가져도 된다.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 진입의 시점은 크게 그 마이너스에 크게 밀릴 때 산다라기보다는 지금 일단 들어가시고요. 돌파하면 더 사는 형식으로 판단하면서 일단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우리가 심리적 가격으로 판단할 때 다음 목표가는 뭐 7만 원, 8만 원, 9만 원 이런 가격이 아니고 10만 원.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가격을 돌파하는 것이 갑자기 바뀌게. 새로운 목표점이죠. 자릿수가 바뀌는 지점. 그래서 10만 원까지 특히 5만 원에서 일본의 그 금융주들이 2배 반 올라갔다고 한다면 KB금융이나 우리 국내 금융사의 흐름 또한 2배 이상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판단해 보게 될 때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셔서 네. KB금융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KB금융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한 종목 더 볼까요? 그럼 간단하게. 증권업에서 한국금융지주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권사는 보통 시황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면 주가도 동조화해서 따라가죠. 따라가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는데요. 최근까지 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에서의 주가 연동된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당연히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PF 연결된 흐름에서의 내용으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은 현재 그 충당금을 쌓아서 PF 관련돼서 대부분의 그 영역의 손실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3월, 2월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4월 이기설에 대한 얘기들 많이 했어요. 4월에 PF 관련해서 뇌관이 터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2, 3월에 많이 했는데 4월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정부에서 PF 관련한 내용들의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일부 지원하는 형태에서의 내용이겠죠. 이 부분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크게 발현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완충작용의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가격적 측면에서 종합지수 2,700포인트라고 한다면 과거 수준에서의 주가를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될 때 대략 한 8만 5천 원 수준이 일반적 수준에서의 가격 차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7만 원 이하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그 PF 관련한 내용이 조금은 안정화되고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흐름이 이제 개선이 될 때는 이 가격을 빠르게 쫓아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현 시점 저평가돼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악재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네. 현 시점 관심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B금융과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전반적인 지주사, 금융지주사 하나를 큰 거를 주셨고 또 한국금융지주 증권 쪽으로도 이래 연결시킬 수 있는 한 종목을 선택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주들의 최근의 흐름이 좋은데 길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앞에서 다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도 금융주라. 네. 왜냐하면 이제 밸류업해서 결론은 주주환원이잖아요. 그렇죠. 주주환원이라고 하면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배당, 우리나라는 배당 너무 적게라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그쵸. 합니다. 네, 근데 이 차이가요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불과 이제 과거에는 미국이랑 우리나라 회사들 배당 여력을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4% 정도 포인트 차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때 S&P 500이랑 코스피 200 주주환원 격차를 보니까 0.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요? 정말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론은 배당과 어찌됐건 그 자사주 매입을 하려면 순이익이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들을 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증권, 은행, 뭐 보험, 지주사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서 순이익이 뭐가 지금 현재 제일 높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요. 금융사입니다. 금융. 네, 그래서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다. 두 번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종목 보실 거예요, 그래서? KB입니다. KB?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밸류업을. 근데 일본에서 밸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왔던 게 ETF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 3분기 때는 밸류업 지수 개발하고요. 4분기 때는 ETF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일본에서 인기가 있던 ETF가 밸류업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고배당 ETF입니다. 근데 고배당 ETF에 대부분 들어가는 건 상위 종목은요. 금융주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기존에도 증권사들이 한 7에서 8% 정도 평균적으로 배당을 했고요. 금융사들이 한 6%대 배당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이게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아마 ETF 상품 나오기 전에는 앞에서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속 신고가의 높이를 올려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KB금융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 두 분의 의견을 공통적으로 모아주셨어요. 뭐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저 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주는 KB금융이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78,600원 3월에 신고가 기록했었는데 이거 뚫을 수 있을지 한번 계속 잘 보시면서 기회 포착하시고 모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파월 의장이 FOMC 회의 결과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 인플레이션 지표를 이제 좀 살펴보고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지면서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가 3거래일 연속 2% 이상의 폭등도 나오고 다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또다시 이제 어제 새벽 시간 이제 다른 이제 키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올해 이제 금리 인상 배제하면 안 된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의 좀 엇갈린 의견들, 엇갈린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나스닥 그리고 미국 이제 증시에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현지 시간으로 미국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지금 점점점 우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갈수록 나스닥 지수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제 반도체 지수 소폭 좀 안 좋은 좀 음봉의 흐름이 좀 나타났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좀 이제 전망치가 나온 의견이 나온 인텔이 화웨이 수출 제재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할 것이라는 이슈 때문에 2% 넘는 조정을 보이면서 2024년도에 연중 저점을 이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도 연중 저점을 이탈하고 단기 급등이 나왔듯이 이번에도 인텔 종목이 24에서 27달러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 나오는지를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반등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인텔을 포함한 엔비디아,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소폭 조정을 받게 되면서 우리 증시에서도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전력 설비 쪽의 광풍이 조금은 오늘 잠잠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도 부각이 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 우리 한원 시스템 종목을 시초가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동 종목이 2021년도에 2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전장, 2차 전지, 이런 쪽 섹터가 지금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2만 원 고가 대비 현재가 5,660원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재무적 관점에서는 올해 매출 9조 8,600억 정도, 영업이익 3,500억 정도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매출은 약 10조 5천억으로 매출액 10조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5천억 정도로 실적이 폭발적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3,600억 규모의 우리 3자 배당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유상증자 단가가 5,600원이기 때문에 5,600원 가격 부근에서는 강력한 가격 방어,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고 한국엔 테크놀로지, 과거 사명으로는 한국타이어가 동사의 지분 3,650억을 베팅을 하는데 그 평단이 얼마다? 5,600원이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미리 공시 분석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 큰 손들이 3,600억치 5,600원에 베팅해서 하락에 베팅을 할 것인가, 상승에 베팅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는 저는 상승에 베팅을 한 움직임이다라고 저는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손절가는 5,150원, 그리고 목표가는 6,1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한 주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목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장입니다. 새벽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제재안, 이런 관세나 무역 장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해 안에 어쨌든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소프트웨어나 커넥티드카 중국 쪽에 제재하거나 수입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업종이나 종목들은 뭘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뉴욕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시장 혼조세일지 아니면 우리는 또 다른 모멘텀으로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장 출발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와 그리고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출발에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이슈들이나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먼저 이상엽 이사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개장 전 탑3 핵심 이슈 뭘까요? 네,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장 시작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어제까지 7일째 코스피에서 이어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최근에 지수 상승에 있어서 그 중심에 외국인이 있다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이 오늘 또 이제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시장이 괜찮은 거는 최근에 이제 실적이나 또 밸류가 좀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은 참 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순환매도 나타나고 있는데 좀 체감 지수가 낮다는 거는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좀 매매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투심이 굉장히 좋아진 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냐면은 연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에는 코스피에서 하락한 업종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하락한 업종은 4개뿐이 없었다는 거에서도 좀 알 수가 있어서 반도체 빅2만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지수 2,800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지수가 여기서 정말 속도를 붙여서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만약에 좀 쉬어간다면은 또 이제 매파 발언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몇 개 섹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또 순환매 나오고 있는 경기 민감주라던가 또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아스코 바이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도 좋은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바이오 또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엔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엽 이사는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괜찮은 시장 분위기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시장이 흔들릴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 바이오 기업도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손 팀장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꼽아오셨을까요? 네, 이사님께서 시장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면 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개별 종목 장세지만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실적 성장 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조선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10년 사이클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수출 동향 보다 보면 반도체나 조선 이쪽이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중국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좀 성공적으로 그 파이를 조금씩 뺏어가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3월까지 조선 수출 동향도 체크를 했고 4월 달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수주량은 감소하는 부분이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차지하고 있던 파이를 많이 차지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안정적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부분을 개인사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섹터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은 제가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 H현대미포, 동성화이텍, 하이로코리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AI 소프트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훼손이 많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기준금리 인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윌리엄스 총재라든가 아니면 크리스티나 총재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기준금리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이 들어왔었고요. MS든 오픈 AI든 AI 챗 GPT에 대한 투자 뉴스가 나오면서 그다음에 워렌 버핏도 AI에 대한 정말 핵무기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간 조정을 거의 한 달 반 가까이 거치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가량 들어온 모습 확인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트리거가 나온 것 같아요.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엔비디아 인셉션에 합류하면서 AI 훈풍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새로운 아이패드 모델에 AR 탑재를 하면서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미 변동성이 보여줬기 때문에 매매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있는 이스트 소프트와 마음 AI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이 AI 소프트웨어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력 데이터 센터인데 우리가 전력 설비나 전선 관련 종목들 많이 올랐어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전력을 충당하기 위한 자재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신 분도 계신데 원전이 좀 그 낙수효과를 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데이터 센터를 충당하기 위한 전력 원자재 기대감도 있지만 체코에서 이 원전 30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기술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체코 대사가 찾았다는 뉴스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의 공통점은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한국전력 이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일진파워나 G2파워, BHI 등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탑3를 골라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선과 AI 원전 오늘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시효과 분위기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양시장이 일단은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효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 자세한 상황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9일 국내 증시 예상 출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빅 이벤트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증시는 개별 호재,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수혜주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오늘 양시장 같은 경우 분위기 괜찮습니다. 상승 출발이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2,750선 터치를 위해 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강보 합권에서 출발이 예상되면서 87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주의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예상 체결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좀 혼조세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부터 5위권의 흐름을 보면요. SK하이닉스는 1.8%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쓰는 반도체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내리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은 약세로 마감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1.6%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되는데요. 아무래도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가 됐는데 그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34%가량 증가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은요 0.7%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0.25%가량 상승하면서 79만 3천 원 선에서 출발을 알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 좀 보합권 출발 예상되는 가운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0.2%가량의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지금 10위권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종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완성차 기업들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입니다. 지난해보다 또 10%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꾸준한 수출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기아 같은 경우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출발 예상됩니다. 안질환 치료제 아일리아가 미국의 안학회에서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유효성을 입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B금융 전거래일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10위권에 안착을 했는데 오늘은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예상 출발 상황도 알아보시죠.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관련 기업들 테슬라발 자율주행발 악재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코프로 BM은 0.9% 그리고 에코프로도 0.2%가량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5위권까지 모두 다 좀 약세장으로 좀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셀트리온 제약이 0.9%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 오늘 엇갈리는 움직임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1.2%가량의 상승 출발 알리는 반면에 리노공업은 1% 이상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엇갈리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 꾸준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5월 9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월요일에 연휴를 맞았고 이제 3거래 이번 주에 3거래일 정도 진행된 상황인데 미국 뉴욕 증시가 계속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인가 금리 인상인가에 대한 갈팡질팡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도 방향성을 쉽게 탐색하지는 못하게 하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강보합 출발 예상됐는데 양 시장이 일단은 약보합으로 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조금 올라갔네요. 3.5원 오르면서 1,365원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오늘 장 출발 전에 발표됐던 경제지표 경상수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카카오와 두산 로보틱스가 장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우리의 기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한 실적이었습니다. 주가 흐름 어떻게 될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 출발 상황 어떨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출발을 알렸습니다. 양시장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상승 출발이 예상됐는데 출발이 다소 아쉽습니다. 모두 다 하락 출발로 지금 신호를 알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0.1%가량 내리면서 2,74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부진합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0.2%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0.1%가량 밀리면서 87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좀 엇갈린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3%가량 하락하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0.2%가량의 상승 출발을 알렸는데요. 반도체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역시나 글로벌적인 노이즈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1% 이상의 강세가 예상됐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0.1% 소폭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LG 에너지솔루션이 0.8%, 삼성 SDI가 1% 이상 하락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 좀 부진하게 출발을 알렸습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3%가량 상승했고요. 셀트리온도 0.2%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알렸는데요. 역시나 바이오 관련 기업들 학회에 대한 기대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실적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괜찮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지만 그래도 분기를 봤을 때 괜찮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텐츠 부분의 매출의 성장이 눈에 띄는데요. 웹툰 관련주들의 실적도 괜찮은 상황이죠. 콘텐츠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기업들 안 좋은 가운데 그나마 저 PBR 관련 기업들 가운데 삼성물산 외국인의 매수세 최근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도 0.1%가량 버텨주는 양상이고요. 다른 저 PBR 관련 기업들은 오늘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검찰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냐는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좋지 않은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보더라도 에코프로 그룹주들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엔캠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조금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1.4%가량의 상승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클래시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특히나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눈여겨봐야 될 게 휴재리 실적 발표를 하죠. 클래시스 전거래 실적 괜찮았습니다.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호실적과 함께 주가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모멘텀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의 흐름 좋지 않습니다. SM에 대해서 좀 엇갈린 모멘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내놓고 있고요. 또 일부 증권가에서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 있는데 오늘 현재 구간에는 0.7%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동진세미캠만 유일하게 4%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눈에 띄는 업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업종별 상승률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기가스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0.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조선업종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종 굉장히 좋은 소식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 괜찮고요. HD 현대마린이 어제 상장을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96%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조선업종 2등으로 지금 상승률 나오고 있고요. 0.6%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 오늘도 좀 버텨주는 모양새고요. 화학업종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업종이 지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 출발 상황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양시장이 일단 하락 출발하면서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 강한 상승은 아닙니다. 일본 시장도 역시 전반적인 뉴욕 시장의 혼조세가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수급을 체크해보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매도하고 있습니다. 600억 원 가까이 외국인이 코스피에선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2천억 원 넘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르면서 3원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1,365원, 64원을 왔다 갔다 하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상엽 이사님께서 오늘 시장 약간 아쉬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좀 아쉽습니다. 장 시작한 지 한 6분 정도 됐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2천억 원이 넘다 보니까 조금 시장이 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많은 분들 예상하셨고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 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몇 종목 살펴보고 몇몇 섹터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보합이고 셀트리온도 강보합. 최근 두 종목의 흐름이 좋습니다. 셀트리온 연기금적 수급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에 5월 초에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공고가 나오기도 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3% 상승하는데 그 전력 기본 계획이 이번 달 말에 좀 발표가 된다고 하죠. 이게 또 원전과도 묶이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던 분들은 그 뉴스 관련된 뉴스를 좀 팔로우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HM에 2.6% 상승하는데 최근에 해운 그 물동량이 좀 많아졌고 해운 운임 상승 이슈로 인해서 또 이번 주에 또 해운주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오늘 해운주 조선주도 일부 상승하지만 오늘 해운주 시가총액 큰 HMM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무려
13%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50위까지 지금 턱걸이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8조 2천억 원 올라오면 안에 들어오면 시가총액 50위 안에 들어올 수 있는데 HD 현대마린솔루션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 LG생활건강이 2.6% 상승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고 HD 현대일렉트릭도 2%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섹터와도 함께 엮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전선 쪽 굉장히 강합니다. 대원전선이 6% 상승하고 있고요. 뭐 대한전선, 가온전선 효성중공업소 데이터 센터와도 엮이는 섹터가 강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LG생활건강이 상승해서 지금 화장품 섹터 딱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상승합니다. 뭐 2, 3%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많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제 클래시스가 영업이익률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클래시스 와 굉장히 강하네요. 네, 9% 상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 2.7%, 비올, 원텍 2%대 상승하고 있고 조금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외국인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샀었던 APR도 뭐 강보가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못 나온 기업들이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까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손현호 팀장과도 확인해 볼 텐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원전이나 조선주들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체크해 볼까요? 네, 우선 코스피랑 코스닥 둘 다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일주일 단위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근로자의 날이랑 어린이날 대체 공이 나왔을 때 뉴욕 시장의 기술주는 상당히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때 기준금리 인상 혹은 고금리 기조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휴장되면서 쉬었다가 재개장이 됐을 때 그 여파를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제랑 그제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 코스닥 현선물에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그다음에 선물 시장도 2조 원이 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매일매일 올랐으면 좋겠지만 보통 상승과 조정을 반복을 하는데 상승은 강하게 나왔는데 조정은 덜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랫단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조선이나 전력설비나 전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하방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약보합 시작했지만 다행히도 지금 코스피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넣어주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은 순매수로 전환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정규장 마감 때까지 긴장을 내려놓을 수 없겠지만 일단 시작은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전력설비나 조선이나 원전 등 정규장 개장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웹툰이나 해운 그다음에 지금 성장 종목과 약간 시장이 하방에 베팅하는 뭐 곡물이나 유가, 가스 관련 종목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더욱더 좀 유망한 섹터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지금 집중되고 있는 업종과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2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현재 구간 가장 많은 관심과 검색 빈도를 보이고 있는 섹터들 오늘 싱크풀을 통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큰 게 가장 많은 검색과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표시인데요. 오늘 웹툰에 대한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카카오 엔터의 대표적인 IP 효자 콘텐츠였던 웹툰이죠. 나 혼자만 레벨월이 네이버 웹툰 일본 플랫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독점 계약이 풀리게 되면서인데요. 이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넷마블의 신작 게임으로 출시가 됐는데 지금 78개국에서 애플 앱스토어 1위를 달성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모멘텀 부각받으면서 오늘 웹툰 관련주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선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모멘텀 제기됩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에 $33억 규모의 투자를 부각
부각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지속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을 또 내세웠죠. 이에 대한 모멘텀 또 부각을 받으면서 전선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화장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 올리브영이 5월 황금 연휴를 맞이해서 관광 상권의 매출액이 3배가량 올랐다,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으로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 기업들도 좋죠. 조선 기업들 오늘 지속적으로 실적 수주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도 이 시각 투자자들의 관심 빈도가 높은 만큼 상승률도 높은 종목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기업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 불을 그리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가운데 LB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터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한국 벤처투자 합작사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한 걸음에 뛰어간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아윈플러스 같은 경우 22%가량의 급등을 했습니다. 이미지 센서용 반도체 칩 관련 기업인데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상증자 모멘텀에 상승하고 있는 건 퀀텀홈입니다. 19%가량의 오름세. HD 현대 마린솔루션 오늘도 좋습니다. 전거래의 공모가 대비 96%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죠. 오늘도 두 자릿대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픽셀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이슈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온센서 AI 기반의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전거래의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시세의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고요. 대표적인 웹툰 관련 기업 DNC 미디어 두 자릿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8%가량의 견조한 흐름세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거래량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요? 보다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대원전선입니다. 전선 관련 기업들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원전선 오늘도 역시나 수급 공방에 치열합니다.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물량과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매수하는 투자 심리가 혼조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전거래일 폴라리스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시세를 분출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1%가량의 약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웹툰 관련주입니다. 미스터블루 두 자릿대 강세, 지금 거래량도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해운주들의 흐름도 최근 괜찮습니다. 페노션 오늘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2.5%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전문가들의 오늘 개장 후의 특징 중 어떠한 종목들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은 대형주들,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들이 오늘 좀 부진한 가운데 일본 쪽에서의 리스크가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오늘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래도 괜찮은 평가였다, 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카카오는 강보합권 수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좋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은 어쨌든 가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인데 더존비주원이나 NHN KCP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반응하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더 자세하게 그 특징주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현 회사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세 종목 정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화장품 관련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그중에서 클리오가 지금 3% 상승하는데 추격 매수는 자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정 시에 5일선 부근에서는 좀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CJ 올리브영과 함께 성장하는 대표 기업입니다. 그래서 클리오도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AP위성이 2.9% 상승하는데 11선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11선에서 반등이 나온 것을 봤을 때는 11선이 굉장히 중요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데 5월 27일 날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도 있고 5월 말에 또 적에도 위성통신 예비 타당성 그 통과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서 5월 말에 관련된 일정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AP위성
뭐 작년에도 영업이 100억 돌파했고요. 올해도 실적 기대감 있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 오늘 상승하고 있고 크래프톤 신고가고 오늘 뭐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대부 시스터즈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2% 하락하는데 어제 좀 상승해서 좀 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에 뭐 빠르면 한 2, 3일 정도 조정 나고 상승할 수 있고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 5일선 올라오는 거 보고 좀 반등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적 어제 잘 나왔거든요. 그리고 올해 또 내년 또 중국 진출 또 신작 기대감이 큰 종목 중에 하나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 시스터즈도 좀 5일선 부근에서 좀 조정 시에 관심 가져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 손윤호 팀장님이 보고 계신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성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장 전에 말씀드렸고 네. 지금 좀 개별적으로 매매 관점 접근할 수 있는 섹터 세 가지 정도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웹툰이랑 해운이랑 원유 쪽 보이는데 웹툰 같은 경우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뉴스고 그다음에 해운이랑 유가는 좀 하방에 대한 베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웹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 혼자만 레벨업이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웹툰은 이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이고 이 웹툰을 게임으로 만들었을 때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지금 애플에서 지금 97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을 게임으로 만들었을 때 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웹툰 관련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웹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은 MBT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정말 이 넷마블의 실적을 보니까 아직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했지만 적자폭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흑자 턴어라운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MBT랑 넷마블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해운 같은 경우도 이제 지적적 리스크죠. 일단 이 아래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제 홍수가 나왔다는 뉴스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이제 5년 임기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홍해 리스크도 후티 반군 뉴스로 끝나지 않았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글로벌 운임 제가 BDI랑 SCFI를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는데 민감한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근데 페노션이 움직이길래 검색을 해보니까 글로벌 운임이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그냥 산업의 어떤 성장 덕분에 글로벌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HM 인수가 무산된 다음에 남는 현금 여력으로 주주환원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페노션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페노션 기술 위치 괜찮고 아직 오늘 일간 변수 크게 나오지 않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페노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랑 가스도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랑 가스가 우상향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간 변동성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유 재고 발표를 보면은 원유 재고가 감산을 하면서 좀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 관련 종목들이 강세 보일 수 있다. 네. 이런 증권사 리포트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 괜찮으니까 제가 보통 흥구석유를 권해드리지 않는데 흥구석유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술 네. 위치에 있는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관련주까지 흐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변동성 마지막까지 체크해봐야 되는데 이상엽 이사님 오늘 핵심 키포인트 알려주시죠. 네, 지수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종목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오늘 이제 당일만 놓고 보면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 체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시장이 어려운 거 아니고 투심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렸던 뭐 팀장님이랑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조정 시에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핵심 키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경제 지표 및 위원들 발언 좀 체크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지금 약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는데 강보합으로 전환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전방 기업들 CEO들의 투자 뉴스에 좀 발을 맞추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약보합권을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일단 다음 주에 CPI가 발표가 있지만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뭐 GDP나 뭐 중국의 수출 지표 그다음에 영국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시카리 여는 총재랑 윌리엄스 여는 총재가 발언했지만 이제 오늘 내일도 좀 여는 총재에 대해 발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상방일 때는 전방 기업들의 투자 뉴스, 시장이 하방으로 움직일 때는 여는 총재에 대해 발언을 보면서 시장의 대응 전략을 좀 탄력적으로 바꿔 나가보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윤호 팀장이 말씀해 주시는 중에 코스피가 지금 강보합권 수준으로 또 전환이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지수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출발 준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알아볼 텐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 이데일리 TV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시초가에 살펴볼 종목이 바로 VT였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가 VT를 오늘 시초가에 공략하고 흐름을 보자라고 의견을 주었는데요. 역시 일본 쪽에서 수출 때문에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판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오늘 시초가 29,9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29,900원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목표가 24,500원으로 눈높이를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VT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좋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었는데 VT도 3% 넘게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만약에 오늘 시초가에 공략을 하셨다면 충분한 어느 정도의 수익은 아마 수익 구간이실 것으로 보이는데 21,550원까지 올라온 VT 어제 시초가 공략주와 함께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 시장에서 볼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거래량도 충분하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 한번 골라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주가 흐름 괜찮은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1분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우상향하는 전형적인 상정하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4공장이 이제 가동이 시작되면서 그 본격적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년 15%에서 20%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상황이지만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주가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5월 달에 다시 한번 입법이 되고 7월 전에 통과가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면 경쟁사 중에 하나인 중국 업체 우시가 우시의 수주 물량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몰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수혜로 기대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레포트에서도 이 점을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구체화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큰 수혜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도 좋았고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데 오늘도 일단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가격 구간 80만 원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실적 대비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00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 부분인 6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100만 원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0.3%대 상승세 기록하고 있는데 장 막판까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저희가 계속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오후에 방송되는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주가의 흐름 계속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코노미톡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앞으로 우리 시장을 이끌 만한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박사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주제 먼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 이슈가 연일 들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총무성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라는 행정지도를 라인 야후에 내렸고요. 우선 어제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구성하는 결정을 했고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이례적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선 네. 2023년 작년이죠. 작년 네. 11월에 약 52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일본 엔티티라든지 일본에서도 개인정보 이슈들이나 이러한 유출 사고들이 사실은 대단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건 일어났던 것들 빈번하게 일어났는데요. 네. 문제는 저희가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죠. 이번에 네이버에서 라인에서 개인정보가 이탈됐던 건 뭐냐면 라인의 기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의 자회사죠. 지금 네. 한국 네이버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데이터가 유출된 것이 되게 민감한 사안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카카오가 한국의 국민 서비스인데 카카오의 예를 들면 인프라스트럭처를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가 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개인정보에 50만 건이 유출된 거예요. 네. 뭔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자극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출 건수가 많은 거라든지 이게 뭔가 새롭다라든지 이런 유출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건데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였다 할지라도 이것이 일본으로 볼 때는 라인이 이것이 이제 야후 재팬하고 통합을 하면서 뭔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공동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인프라스트럭처는 다 한국 기업이 하고 있었고 여기에 일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되게 민감하게 작동을 했고 이것이 올해 2024년 3월 총무성, 우리나라 총무성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지정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합쳐져 있는 대단히 강력한 부서입니다. 네. 이 강력한 부서에서 3월 달에 2차례에 걸쳐서 행정지도를 하게 된 거죠. 가능하면 이 지분관계를 한국에서 갖고 있는 지분관계를 정리해라. 그래서 이러한 그 경영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한국 기업에 내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어떠한 권고사항이라는 내용으로 담은 행정지도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건수가 아닌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자국민의 감성을 좀 자극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이해진 의장이 여러 차례 일본 언론하고도 사실은 2010년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1년에 네. 라인이 창업을 했었고 2019년에 야후하고 50대 50으로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전에도 끊임없이 사실은 한국 한일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일본 언론들이 얄밉게 네. 이해진 의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라인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 그럼 이해진 의장은 우리 개발자라든지 직원의 70%가 일본 사람들이고 네. 그다음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동남아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일본 기업이지 한국 기업은 아니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갈등들이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있었고 여러 차례 있는 과정 속에서 야후 재팬하고 합병이라는 5대5 정확한 합병이라는 것들을 했는데요. 합병의 조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50대 50이니까 공평한 거가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야후 재팬을 가지고 있는 건 소프트뱅크입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50%를 가지고 있는 소프트뱅크는 경영권, 즉 자회사로서 이 회사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A홀딩스라는 회사를 네. 자회사로 등록할 수 있고 네이버는 관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계사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50대 50의 공평한 지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영권이라든지 법적인 측면에서는 이 소프트뱅크가 우위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라인을 만들었던 것이 네이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과 제품의 설계와 제품의 운영과 관련돼서는 네이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역할 분담을
부담을 계약상에서 말을 하면서 50대 50의 지분으로 A홀딩스를 만들었고 이 A홀딩스가 사실상 뭐 중간에 Z홀딩스라는 걸 갖고 있지만 라인 야후라는 걸 갖고 있는 거고 네. 여기엔 야후가 있고 라인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이 표현 자체, 관계사랑 자회사라는 표현 자체가 네.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이제 관계사라는 거는 연결 재무제표의 의무가 네, 없어지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인사권을 갖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사에서 물러났던 네. 신중호 씨라는 CPO, 네. 그러니까 Chief Product Officer라는 부분 네. 제품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짓고 있는 사람은 사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라인의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라인을 만들었던 사람인 거죠. 처음부터 라인을 설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라인 내부에서도 영향력이 대단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러니까 제품의 어떤 설계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고 네. 그다음에 재팬 야후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를 통해 가지고 경영권에 사실상 그래서 대표라든지 나머지 경영권에 있어서는 인사권에 있어서는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신중호 이사진이 지금 퇴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사진 전체가 다 일본인으로 구성이 됐는데 한국인 지우개에 나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 가능한 해석이죠. 왜냐하면 또 한국인 이사진에 있어서 한국인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 어제 5월 8일 날 네. 그러니까 라인 야후에서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서 투자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라인 야후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회사인 A홀딩스에다가 분명하게 요구했다. 네이버의 지분을 정리하는 단계의 수순을 밟아달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은 네이버가 50%의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라인야후 CEO가 직접 구두로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을 위탁하고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래서 네. 기술 독립도 하겠다. 그러니까 네이버로부터 기술 독립도 하겠다는 부분에서 즉 경영권에서부터의 완벽한 독립과 기술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사를 어제 그러니까 5월 8일 날 밝혔다는 부분에서 뭐 한국 지우개에 나섰다라는 것이 뭐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술 독립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분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와의 결별이 뭐 그렇다면 사실상 공식화된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뭐 우선 네이버는 뭐 한국 정부도 되게 유감을 표시하고 뭐 도와줄 수 있겠다, 뭐 도와주겠다 너무 이런 약한 것 같아요. 네, 얘기는 했었지만 사실 말만 오갔고 그쵸, 네. 뭐 저 같으면은 일본 주한 주일 대사를 조치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항의 표시들을 분명히 시그널을 신호를 일본 정부에 보냈어야 되는데 네, 전혀 보내지 않고 우리가 네이버를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로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곳에서 네. 이 망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개인정보 사고가 나는 바람에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사회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미 경영권을 갖고 있지 못한 사실은 저희가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가 분명히 50대 50의 합병 조약을 하면서도 다양한 세부 조항을 썼을 거예요. 네. 사실 이 디테일이 악마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디테일에서 어떠한 조항들이 있었는지 저희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사실상 경영권은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기술적인 것은 네이버가 갖고 그다음에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 그리고 만약에 언젠간 이런 사고가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네이버가 실질적인 다수 지분을 갖다가 소프트뱅크에 넘길 때 어떠한 보상 체계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현재적으로는 재무적 이득을 보는 방식으로 사실상 라인을 포기하는 이러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럼 지금 라인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네이버의 주가가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증권가에서 리포트를 보니까 오히려 이게 네이버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또 분석도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기적으로도 봐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만약에 지분을 매각하게 될 경우에는 경영권을 완전하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대단히 작지 않은 큰 보상을 받게 될 거니까
이것은 네이버의 실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순수하게 100% 프로핏 마진, 그러니까 순이익률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부분에서 네이버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꾸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영향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우리 IT 기업이 국내 시장만을 가지고서 사업하기에는 국내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중국도 보시면 요즘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바이두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나 쉬인이나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또는 틱톡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 기업들이 훨씬 더 기업 가치를 높여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도 반드시 해외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거고 해외 진출에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시아는 대단히 중요한 교두부 시장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가장 큰 운동장을 가지고 있었던 라인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네이버 웹툰이 잘 되고 있고 카카오 웹툰이 잘 되고 있고 일부 한국의 게임들이 잘 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탈 수 있는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을 빼앗긴다는 부분에서는 사실상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후에 이런 네. 식으로 서비스로서 해외에 진출하려는 한국 IT 기업들에게 나가도 결국은 뭐 10년 뒤에는 뺏기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선례를 갖다가 지금 네이버가 만들었다는 부분에서 그렇게 이 산업 전체의 역사나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실적 외에는 돌아올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재무제표상으로 단기적인 모멘텀만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좋지 않은 이슈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A홀딩스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가 되고 역시나 실적이 발표가 되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뭐 어떠한 부분을 주목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프트뱅크 실적 네. 발표에서는 당연하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암의 어떠한 요즘 이 성장 추세야 또 다시 하락 추세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I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광대한 투자 전략이라든지 그것에 네. 대한 어떠한 리턴의 가능성들, 그 실적의 가능성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실적 발표는 그것을 중심으로 가져갈 것임에도 분명하지만 네. 분명히 Q&A 시간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후가 대단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소프트뱅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원 관계사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질문을 할 거고 소프트뱅크도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네이버하고 소프트뱅크의 관계의 윤곽의 가장 중요한 아웃라인이 오늘 실적 발표에서 소프트뱅크 실적 발표에서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A홀딩스 지분 재조정이 쉽게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네. 세부적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네. 이러한 경영상 항상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이 좋을 때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가 나빠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내에는 50대 50이라는 큰 틀에서의 지분 관계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적인 갈등의 가능성들을 나열해 놨을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분명하게 적어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풋옵션이 됐던 콜옵션이 됐던 여러 가지 형태의 옵션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코 네. 작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측의 줄다리기가 이제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세부 조항을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우선 기자회견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네. 네, 화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어쨌든 이번에 네이버 라인 사태가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좀 걱정도 앞서기도 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조금 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방송에서 쫄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쫄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네이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한국의 테크 기업들이 시장을 확장하면서 특히 요즘 AI 시대로 가면서 막대한 투자 자본이 필요합니다. 막대한 그쵸. 투자 자본이 필요한데 한국 시장에서 그것을 너무 투자 자금을 작아요. 회수하기에는 네. 너무 시장이 작습니다. 네. 그러면 AI에 대한 클로바엑스에 대한 네이버 같은 경우도 투자를 했다라면 결국은 라인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고 대만을 통해서 라인의 대만이라든지 태국을 통해서도 회수할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이제는 새로운 국면
보면 즉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중심의 어떠한 서비스, SNS 서비스라든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가 중심을 이뤘다라면 여기에 AI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2의 국면을 맞으면서 경제 국면을 발전 국면을 맞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교두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거고 네이버가 여기에서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고 네. 한국 정부도 좀 더 강한 시그널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보여줬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논의만 하고 네이버가 한다라면 협조하겠다 정도의 과기부 장관의 발언 정도가 나온다라는 건 너무나도 소극적인 태도였고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특히는 요즘 미국에서의 틱톡 금지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갈등 국면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어떠한 모습을 한국 정부가 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도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도 지금 목소리가 한 톤 더 높아지셨어요. 네. 어쨌든 정부의 이런 대응도 아쉬운데 그렇다면 이미 지금 확정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시장에는 우리가 보통 시그널이 있고 그러니까 네. 신호가 있고 노이즈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잡음이 네. 있을 수가 있는데 정부가 만약에 이것이 실제로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가 오더라도 네. 우선은 강력하게 이러한 부분에서 51만 건을 가지고 행정 조처를 한 것,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썼다 하더라도 이게 감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비즈니스적으로 정확한 계약에서 이루어졌을 거고,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의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본 내의 법과 규칙을 분명히 따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따랐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것을 가지고 경영권 문제까지, 즉 51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경영권까지와 지분 관계까지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접근 방식은 법적인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유시장 경제에서 이러한 개입은 대단히 월권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항의를 해줘야 되고, 이런 항의는 꼭 이것이 한일 갈등으로 연결하자는 말씀이 그런 기사가 아니라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는 원칙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들은 지켜나가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명확하게 주고 일본 언론에도 명확하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시사점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열띤 발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개장하고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좀 불을 쏘면서 상승 탄력이 꽤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5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 오늘 시장 이제 1시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보합권 혼조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개별 섹터에 대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특히 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데버시스타즈, 크래프톤 전반적인 실적으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넷마블의 이제 나 혼자 레벨업 같은 경우가 다운로드 수나 매출 순위가 이제 상위권에 올라오게 되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왔었고, 이번 1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저 게임
섹터들에 대한 실적들이 어느 정도 상회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2분기 때부터는 본격적인 조금 기대감을 높여가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용기기 클래시스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1년간 박스권을 유지했던 부분을 상단을 돌파하면서 지금 16%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뭐 장비나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회전율 판매 데이터가 이제 꾸준히 굉장히 잘 나오게 되면서 역사상 가장 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오늘 전반적인 미용기기에 대한 이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이기도 해서 이제 선물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뭐 카시아스 같은 이제 연원 총재도 약간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조금 물가에 대한 데이터를 좀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주면서 어제도 이제 콜린스 총재도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은 사실 조금 시장이 밀리는 듯 하고 있지만은 오늘 만기일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게임과 미용기기와 같은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만 옵션 만기일만큼 변동성 오후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 10시 반쯤에 또 중국의 이제 무역 수출이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쪽도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또 외국인 수급의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게임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일 일단 NC소프트와 펄어비스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주 중에서도 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낮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정부의 콘솔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콩쿠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주 15일 날 이제 CPI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고용 지표에 대한 둔화에 따라서 이런 물가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선물 옵션 만기이기도 하겠지만은 외국인 수급의 변화에 따라서 다음 주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옵션 만기일 오늘 마지막까지 저희도 잘 지켜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실적 발표가 계속 연이어지니까요. 저희 이데일리 TV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